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이제 벌써 24회가 되는데 지난번에 그 김동영님께서 저희 그 구독자님이시죠. 한번 이런 얘기를 올려주셨어요. 그 소재 중에서 홍수환 사무라 2차전에 대해서 참 궁금한 점도 많고 그 회고도 많지만 영상을 볼 수 없어서 정말 답답하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면 어떻겠냐는 그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그 의견대로 그 홍수환 사무라 2차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제 옆에 그 저희 든든한 맏형 WBC 국제 심판이신 임준배 국제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저희 막내죠. 안희연님 또 역시 옆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분은 축구 전문가십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축구 해설도 하셨고, 영국에서 또 오랜 유학 생활도 마치셨는데, 스포츠 쪽에는 다방면으로 굉장히 그 전문가로 많이 아시고, 복싱 또한 대단히 많이 아십니다. 지금 그 장원재 박사님인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네. 저희 그 펀치라인 복싱 토크가 처음 나갔을 때 1회를 듣고서는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가끔씩 통화도 하고 진작쯤 여기 모시려고 했는데 시간도 좀 맞지 않고 또 장 박사님도 개인적으로 바쁜 일정이 좀 있으셔서 오늘에야 좀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펀치라인 토크 옛 추억에 젖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오늘 그 얘기는 아무래도 1976년 10월 16일이었죠. 네, 그렇죠. 네, 인천 그 선인체육관에서 벌어졌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그때 이제 장 박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이셨을 거고, 네. 그리고 우리 그 임준배 위원님께서는 중학교 3학년이셨죠. 네,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인천을 또 가서 직접 그걸 보셨다고 네, 들었어요. 입장료 사가지고 티켓 사가지고 전철 타고 선인체육관 가서 직관하고 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직접 그 경기를 또 보고 오셨고, 그 시절에부터 대단한 그 복싱의 조예를 가지고 계셨던 우리 임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그 당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뭐 우리 저 황 대표님이나 오늘 또 새로 오신 장 박사님도 워낙 그 이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니까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 매스미디어를 통한 그런 뭐 또 제가 모르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시합은 지금까지도 본투 팬들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은 관심을 가졌고 또 다시 보고 싶은 경기에 손꼽히는 그런 명승부였죠.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어떤 시합 컬렉터로해서 상당히 그 국내외 시합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국내 시합 중에 70년대 시합 제가 지금도 뭐 세계 뭐 제가 아는 그 버디들이나 뭐 모든 저 동호인들한테 계속 알아보는 그 시합이 염동균 리아스코전, 정순현 카르도나 1, 2차전, 그리고 이 홍수환 사무라 2차전은 계속 구하고 있는데 제가 사무라하고도 직접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없어요. 그 친구도.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그게 뭐 캘리포니아인지 아니면 멕시코인지 모르겠는데 그 외국 중계반이 와 있었거든요. 어딘가는 이 시합이 있을 텐데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도 뭐 그 복싱 매니아들 우리나라 복싱 팬들이 가장 다시 보고 싶은 경기 아마 1위지 않을까. 아마 독보적인 일일 거예요. 네, 했고 그 지금도 제가 뭐 수없이 많은 경기를 봤지만 그 어떤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그 관심도나 그 무게감이나 시합 내용이나 봤을 때 그 가장 우리나라 물론 우리나라 선수가 그 동안에 많은 명승부를 뭐 치렀지만 그 당시에 그 어떤 관심도 인기 그 어떤 무게감 비중 이런 그리고 시합 내용까지 해가지고 가장 명승부가 아니었나 뭐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합이 이제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도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그거는 여기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가 74년 7월 4일이죠. 그 아놀드 테일러를 이기고 남아연방에서 더반에서 아놀드 테일러를 이기고 우리 김기수 선생에 이어서 두 번째 세계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래서 1차 방어전은 이제 필리핀 선수와 했고 2차 방어전 때 이제 약간 그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겨서 국내에서 사실 시합할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은모 씨라고 그 매치메이커였죠. 그분이 이제 캘리포니아 쪽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잘 안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20전 전캐 우승, 전승 전캐 우승이고 20살 약관 그리고 위넨 올림픽에서 그 멕시코 아마복싱 사상 처음으로 메달리스트가 되었던 네, 은메달. 예, 은메달이었죠. 예. 알폰소 사무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합전 예상은 반반이었어요. 뭐 홍수환 선수는 원래 그 해외 시합에서 더 강하기 때문에 뭐 전케 우승이라지만 그 멕시코의 특히 그 케어 펀처들은 약간 과장되거나 또 그쪽 당시 룰이 그 스톱이 빠르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전적에 비하면 뭐 그렇지 않겠느냐는 설과 그래도 캘리포니아 쪽을 주무대로 해서 20전 전캐 우승이면 이건 뭐 홍 회장의 타이틀을 내놓으러 홍수환 선수 홍 회장이라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홍수환 선수가 타이틀을 내놓으러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반반 정도의 예상이었는데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 챔피언이 된 후 8개월 쪽 10일 정도 후에 이제 그 2차 방어전을 원정길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80,000의 그 파이트 머니를 받고 그 잉그루트 포람 경기장,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올림픽 오디토리움과 함께 그 곤투의 그 명소죠. 거기서 시합을 하게 되는데 생각지 못하게 아주 무기력하게 4라운드 KOP를 당하면서 타이틀을 내주고 맙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 뭐 타이틀을 돈 주고 팔았다는 뭐 이런 뭐 욕도 많이 먹고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홍수환 선수는 당시에 이제 뭐 변명 아닌 변명이 시합 전 그 교포들이 그 음식 대접을 많이 했는데 그 음식을 먹고 좀 탈이 나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다. 뭐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링이 좀 좁았고 네. 링 바닥이 굉장히 푹신푹신했다고 그래요. 그게 스텝을 제대로 밟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것도 사실은 뭐 사전 정보가 없었던 건데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링은 일본과 더불어서 이 다다미라 그러나요? 약간 그 캔버스가 좀 딱딱했는데 캘리포니아 쪽은 그 프로레슬링하고 링을 같이 썼습니다. 했기 때문에 프로레슬링은 아시다시피 뭐 엎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하다 보니까 이 캔버스 자체가 좀 푹신푹신했어요. 네, 그라운드 기술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수환 선수처럼 아웃복싱을 하는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면이 있었을 거고 그쪽에서 계속 시합을 했었다면 거기에 익숙했을 텐데 처음으로 밟아보는 링이니까 그만큼 정보력이 어두웠다는 거죠. 뭐 네, 시대에도 그런 시대였겠지만은 홍수환 선수랑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경기를 앞두고는 이상하게 운이 안 좋은 쪽으로만 풀리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하신 말씀인데 그때 현역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국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날 부대장께서 조금 늦게 오시는 바람에 연병장에 서 네. 있는 거. 연병장에서 허벅지를 완전히 딱 붙이고 밀착된 자세로 몇 시간을 서 있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은 네. 적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 멕시코에 잉그로드에서 이제 타이틀 매치를 할 때 이 근육이 경직된 게 아직도 안 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뻣뻣해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체량을 할 때 자모라가 개체량한 거를 못 봤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개체량을 하러 가니까 벌써 자모라는 개체량을 마치고 갔다는 거죠. 물론 감독관들이 제대로 개체량을 했겠지만 그때부터 아니 혹시나 이제 오버웨이트가 됐는데 이거 나를 속이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경기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 사무라가 키는 작지만 그 굉장히 가슴도 두껍고 했기 때문에 반탕급 체중을 못 맞췄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두박근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잘 안 빠지는데 근육이 많았던 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홍수환 선수는 그거를 본인 눈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찜찜했었다라는 얘기고요. 아무래도 찝찝할 수밖에 네. 없겠네요. 그리고 뭔가 체중 조절에 실패를 해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교포들이 그러면 특식을 하라고 갖고 온 것 중에 꿀이 있었는데 이 꿀을 먹으면 좀 반짝하고 정신이 좀 들겠구나 해서 꿀을 먹은 게 마지막 패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현 반응이라 그러나요? 좀 몽롱한 상태가 유지돼가지고 링에 올라갔을 때 1회전부터 이미 자기는
제대로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 장면을 보면 4라운드에 좀 무기력하게 좀 털썩 주저앉는 타운이 되고 그대로 경기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일어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하는 듯한 느낌. 네. 뭐 그런 느낌이었죠. 그 본인은 그 아놀드 테일러와 경기를 할 때는 이상한 행운이 계속 겹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중간에 기착지에서 이제 콜라를 한 잔 마시고 싶었는데 그 콜라 파는 사람이 당신 직업이 뭐냐? 그래서 권투 선수다 그랬더니 이게 체중 조절에 안 좋을 텐데 마셔도 되겠느냐?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안 마셨는데 만약에 마셨다면 이제 체중 조절에 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아공에 갔을 때 한 선원분이 조니 워칸가 그저 양주를 한 병 들고 찾아오셨대요. 이 경기 앞두고 양주를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양주가 귀물이니까 아 이번에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한 잔만 마시자 한 게 둘이서 한 병을 비웠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숙면을 취해서 시차 적응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 이건 이제 본인 얘기입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또 모든 게 좋게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는 이제 그 흑인들이 그때만 해도 남아공화국이 분리죠. 아파르헤이트, 네. 아파레이트죠. 네. 그러니까 그 흑인들이 자기를 뭔가 응원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호텔의 그 주인이 그 사장님이 그 호텔 이름이 적힌 가운을 입고 링에 올라간다는 조건으로 아놀드 테일러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많이 갖다 줘서 그때 테이블 처음 봤다고요. 네, 네. 그 테이블 보면서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올라갔을 때 이제 저 2층, 3층, 그러니까 저 위쪽에는 흑인 선수들이 네, 흑인들이 흑인, 네. 자기들을 응원하는 느낌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쪽에 그 원양어선 선원들이 입학 날짜를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갖고 거기까지 와서 이제 한쪽에선 태극기를 흔들어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게 질래야 질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경기 전날인가 이제 로드워크를 하다가 그 주심을 우연히 또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주심이 너 굉장히 열심히 한다. 굿럭 행운을 빈다. 그리고 너한테 최소한 불리한 판정은 하지 않을 테니까 그 점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심을 하고 이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다만 1차전에 그러니까 아놀드 테일러 경기에서는 12라운드인가 저 귀부상이 있어서 이제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 무지막지하게 끊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때는 말도 안 되는 판정이 난무하던 때니까 4번이나 다운을 시켰지만 실제로 경기 끝나고 판정 나올 때까지 30분 이상 걸렸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네. 조금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본인이 좀 상당히 초조했었지만 그때는 1회전부터 본인이 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자모라와의 1차전은 출국할 때부터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좀 자석과 같아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달라붙어서 덩어리가 커지는 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의 덩어리가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아요. 이 자모라전 1차전은 그 계기가 사소하게 조금씩 부정적인 대로 움직였고 링에 올라갈 때부터 본인은 이미 이제 정신적으로 지고 들어간 상태였다는 거죠. 게다가 링을 딱 밟아보니까 너무 푹신푹신하니까 펀치를 뻗어도 거리가 맞질 않더랍니다. 네.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일단 뭐 기싸움에서도 졌네요. 그렇죠. 지고 들어. 근데 이제 본인이 꼽은 제1차 패착은 그 개체량하는 것을 직접 그러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본인의 그 어떤 세컨들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거. 사실 그런 것이 이제 매니저의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참 부재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 개체량 시간 같은 거를 갖다 정확히 그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은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해외 원정 가면 상대 선수는 이미 개체량 끝나고 뭐 떠난 상태라 이거 이제 크레임을 걸면은 아니 너네가 시간을 갖다가 뭐 이게 맞추지 못하지 않냐 뭐 이런 그게 어떤 그 홈 어드밴티지 중에 아주 그 악질적인 홈 어드밴티지가 됐었죠. 제가 생각하는 제일 악질적인 홈 어드밴테이지 우리가 당한 거는 이승훈 선수와 그 라파엘 오로노 그게 WBC 슈퍼플라이급 네. 초대 챔피언 결정전인데 원래 예정했던 날에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연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아무런 말하자면 사전 예고 없이 연기가 그러니까 됐는데 오로노가 컨디션이 뭐 안 좋기 때문에 연기한다고 그러니까
마땅한 이유 없이 그냥 연기를 시켰죠. 예. 그때 이제 소문은 개체량 하다가 뭐 졸도를 네, 했었다 기절했다는 이런 얘기가 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횡포가 뭐 말도 안 되게 벌어지던 시절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뭐 그 에디 까조나 사엔상 무항수린 같은 그 더운 나라 선수가 겨울에 시합하면 체육관 창문 다 열어놓고 아 문성길 네. 나나코나두전 때도 그 체육관 창문을 개방해서 나나코나두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졌다고 그게 뭐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신체적으로 영향을 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세계 챔피언을 만들기 위하고 또 방어하기 위해서 그 여러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뭐 그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아주 그 희한한 일들이 많았죠. 그 당시.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 전 세계 챔피언 중에 그 외국 선수 중에 한 명은 나중에 고국에 가서 한국에서 경기할 때 한쪽 코너에 가니까 누군가 좀 발을 잡아당기는 게 있었다. 아, 예, 그런 적도 있었죠. 네. 김태호 선수도 그 세라노와 시합 갔을 때 그게 뭐 팩트인지는 모르지만 호텔을 잡아줬는데 그 야간 공사가 있는 그 옆에 호텔을 잡아줘가지고 밤새도록 그 바깥에서 불 켜놓고 공사를 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러고 그 스파링도 호텔에서 거의 뭐 1시간 반 2시간씩 떨어져 있는 그런 체육관 가서 갔다 왔다 하다가 진이 다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뭐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를 들면 74년 독일 월드컵 때 이제 서독과 네덜란드가 결승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호텔 프런트에서 새벽에 전화해서 뭐 필요하신 거 없느냐? 아 미안하다 잘못 눌렀다. 잠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중들이 와가지고 밖에서 선수단을 환영하기도 하고 한국도 2002년 저 부산 경기 때 폴란드 팀이 묵고 있는 숙소 호텔에서 사물놀이를 동원한 그 수천 명의 그 군중들이 밤에요? 네 새벽 3시까지 폴란드 선수단을 열렬히 환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 재밌는 일이 많네요.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홍수환 선수는 타이틀을 뭐 8개월 만에 잃게 되고 네. 그 사실상 이제 원정을 갔을 때는 이제 옵션이 있었어요. 옵션이 있었는데 재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그 재시합이 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홍수환 선수는 그 귀국 후에 뭐 그 애리조나 챔피언이라고 뭐 하고 왔던 그 자니 메사를 간단하게 이기고 그 세계 랭커였고 세계 타이틀에도 도전했던 그 올란도 아모레스와 또 한 차례 전초전을 치르는데 아, 이 시합도 사실 타이틀은 안 걸렸지만 굉장히 명승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운을 한번 시키긴 했지만 그 상당히 좀 어려운 시합을 했고 네, 판정승 10라운드 예, 판정승.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번 더 재기전을 한 다음에 그 베니스 보르코설과 그 반탄급 동행 챔피언 결정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니스 보르코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을 지냈고 그 벤텀까지 노리던 그 태국의 강자였는데 아, 이 시합 지금도 뭐 일부 팬들은 홍수환 선수가 진 시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빡빡하게 갔던 시합입니다. 어쨌든 뭐 이 시합에서 홍수환 선수가 힘겹게 이제 승리를 거두고 그 결국은 자모라와의 이제 그 리매치가 성사가 되지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사모라는 그 한 18개월 9개월 동안 4번의 방어전을 빠르게 치릅니다.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바토토 1차 방어전 이제 타넘치드 스코타이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와도 그 격전을 치렀던 스코타이 네, 홍수환 선수가 8라운드 KO로 예, 제압했던 태국 원정 경기였죠.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저 장애인 저 아니었습니까? 농아입니다, 농아. 네. 예. 그리고 2차 방어전 이제 소크라테스 바토토 그 필리핀의 아주 기대주였던 그 선수. 3차 방어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우세비오 페드로사. 그리고 4차 방어전은 그 파나마의 지명 도전자였던 힐베르토 이우에카를 전부 다 4라운드 이내죠. 2회, 3회, 4회 전부 KO시키고 그 빠른 4연속 KO 방어를 이룹니다. 해서 그다음에 논 타이틀 경기를 중간에 2번 가져서 또 다 KO. 예, 논 타이틀도 가졌고요. 예. 해서 이제 이 제시합도 굉장히 그 사실은 좀 비관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아무튼 제시합을 치르게 되고 이 당시 이제 사무라이를 불렀는데 파이트 머니가 10만 불이었죠. 그렇죠. 10만 불이고 그 당시에 WBA 회장이었던 코르도바나 랭킹 위원장이었던 산체스도 초청을 했기 때문에 총 그 시합 경비가 그 당시 돈으로 한 18만 불 정도 아마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마련하느라고 이제 홍수환 선수가 자비 부담이 되는 거죠. 거의 그때 이제 그 시합을 못 할 뻔했는데 네. TBC에서 그 중계방송사였죠. 네. 거기서 이제 8만 불이 나오는 바람에 네. 나머지를 이제 또 자비로 충당을 뭘 했지만 어쨌든 그
TBC에서 8만 불이 중계료가 나오지 않았으면 시합을 못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본인이 그 자모라와의 1차전 때 받은 파이트머니로 목욕탕을 하나 구입한 게 있었는데 어머님 사드렸죠. 네, 네. 그 목욕탕을 다시 판매해가지고 팔았죠. 네, 네, 네. 그 돈을 메꾼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합 전 예상은 좀 비관적이었는데 뭐 어쨌든 그 시합은 열리게 됐고 제가 임준배 선생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보코솔과의 경기 이후에 네. 리퀴아노하고 무승부가 났었죠. 네, 8월 21일 날. 무승부가 났었죠. 네. 그 경기는 어땠습니까? 그 시합도 애를 좀 먹었어요. 그래서 리키아노가 사실 굉장히 무명이었는데 느닷없는 복병을 만났다고 할까요? 했는데 글쎄 뭐 리키아노가 잘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엉기는 시합이 돼가지고 좀 지지부진하게 갔고 리키아노는 그 시합이 어떻게 보면 출세 시합 같이 돼가지고 그 후에 한국에 많이 예, 왔죠. 한국에 많이 오고 정순현 선수와도 싸웠고 뭐 동양 챔피언도 지냈고 했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모라와의 경기를 앞두고 펼친 두 경기가 연속적으로 좀 부진했던 거네요. 근데 이제 그 리키아노 선수와의 경기는 그 당시엔 느낌이 그랬어요. 뭐 이럴 수도 있겠다. 이게 홍수환 선수가 못해서가 아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생각이었고 느낌이었고 보르코선은 워낙 강자였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라도 이겼으면 다행이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홍수환 선수가 그 사무라와의 그 2차전을 앞두고 뭐 실력이 떨어졌다거나 어떤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사무라 자체가 워낙 강자였기 때문에 그 사무라 자체 때문에 좀 비관적이었던 거지 홍수환 선수가 뭐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느낌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도 사무라랑 재전할 때 국내에서도 비관적이었고 외신은 뭐 10대 1 이 정도로 열세를 보이던 예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무라가 그리고 그 이제 그 당시에 조금 후지만 이제 그 사라테가 어떤 제트보이 시대를 열죠 두 선수가. 하지만 인기적인 측면에서는 두 선수가 그 실제로 맞붙기 전까지는 사무라가 훨씬 더 인기가 좋았어요. 그랬죠. 두 선수 다 굉장히 케어 펀처지만 그 스타일은 전혀 틀리죠. 사무라는 그냥 펑펑 치고 나온 스타일이고 그 사라테는 약간 그 모범생 스타일의 그 핀포인트라 그러죠. 네. 그 핵심만 딱딱 핵심을 저격하는. 찔러서 쓰러뜨리는 스타일이고 거기에 비하면 사무라는 상당히 호쾌하죠. 뭐 가드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쳐부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미남이고 또 그 약간 그 연민의 정을 불러 일으키는 그 얼굴에 그 베이비 페이스에 아주 그 스타일은 또 박력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자모라는 키가 좀 작은 데다가 좀 체구가 좀 다부졌다 그럴까요? 근데 자라테는 벤턴급으로는 굉장히 장신의 깡바른 체격이었고 그 뭐랄까요 좀 냉철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외모도 코수염도 그렇죠. 길렀고 얼굴도 좀 갸름했고요. 스타일의 차이는 극명했죠. 사무라는 정말 멕시칸 파이터, 물불 가리지 않는 파이터였는데 사라테는 정말 냉정하게 경기 운영하다가 자기가 꼭 들어가야 될 때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KOC는 화려했지만 시합 내용 자체가 이렇게 박진감 있진 않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시합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인체육관의 관중이 뭐 18,000이라고 발표했는데도 있고 2만이 넘었다 그런 데도 있는데 글쎄 관중을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한 16,000에서 17,000 정도 대관중이죠. 체감하시기엔 좀 어땠어요? 대관중이 모였고 그날 시합장 느낌이 그 다른 시합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시합 전부터 그 굉장히 그 관중들이 상기돼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은 좀 흥분 여느 다른 시합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흥분 상태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시합 전부터. 혹시 좀 비교해 보자면 월드컵 때 한국 경기를 보기 전 그런 느낌이었나요?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보다는 그 어느 다른 우리나라 선수 세계 타이틀 매치 할 때와는 틀린 분위기. 그러니까 그게 어떤 복수의 의미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챔피언이 뭐 그 전에 페드로자라든지 뭐 1급 챔피언들이 많이 오긴 했지만 사무라는 그 아주 당시에 그 어떤 그 경량급의 스타였기 때문에 그런 선수와 다시 또 복수전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대관중이 시합 전부터 굉장히 좀 다른 시합보다는 더 열기가 더 가열돼 있는 분위기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TBC 권투 저 PD를 하셨던 김재길 선생이 깜깜머리. KBS야 너 참 많이 컸구나라는 회고록을 쓰신 적이 있는데 네. 그 회고록에 보면 뭔가 이제 이게
프로모터 측에서 업자들한테 줘야 될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태였대요. 경기 당일날까지도. 그래서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프로모터석 이제 본부석까지 와가지고 빨리 대금 결제해달라고 하고, 이 프로모터들은 관중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정산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공짜 관객들이 꽤 많은 게 아니었을까. 왜냐하면은 실제로 입장 수익이라는 걸 비교해 보면은 네. 그 엄청난 대관중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았다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때 티켓 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네, 굉장히 비쌌어요. 네. 그러니까 이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홍수환 선수가 카바네라하고 시합했을 때 1차 방어전. 예, 그 당시에 입장료가 5,000원, 3,000원, 2,000원인가 1,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링사이드 일반석 군경 학생이 5,000원, 3,000원, 2,000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 시합은 아마 10,000원, 5,000원, 3,000원 정도 책정이 됐을 거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프로곤트 공식 입장료로는 제일 비쌌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이 시합을 사무라 측에서 한국에 오는 조건을, 그러니까 10만 불의 파이트 머니 중에서 2만 불은 미리 보내라. 그러니까 그거는 한 시합 그 계약을 할 때 이미 한두 달 전에 보냈고, 그리고 경기 치르기 2주 전에 나머지 8만 불을 보내라. 네. 그러지 않으면 안 간다. 그래서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근데 장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설치비라든지 그런 다른 업자들이 뭐 돈을 링 예. 설치비라든가 그러니까 대전료가 아니고. 대전료가 대전료가 아니고, 아니고, 네. 그건 그럼 뭐 이제 운영비. 부수적인 운영비를 못 받은 그 업자들이 이제 거기 와가지고 내놓으라 그러고. 그래서 중개소 근처에까지 그랬던 것 와가지고 같아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나름대로 이제 상태가 좀 긴박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날 특이한 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시합장에 그 경찰들이 항상 그 이제 어떤 그 안전 문제로 동원이 되는데 이날 유난히 그 경찰이 많이 동원이 됐어요. 물론 뭐 체육관도 크고 관중도 많이 들어오리라는 게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도 그 염동균 리아스코전 때 그 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달 후니까요. 네, 더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선인체육관이 지금은 이제 폭파가 돼가지고 없어졌는데 지금까지도 국내에서 제일 큰 축구장, 체육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백인엽 이사장께서 축구장이 들어갈 만한 크기로 체육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실제로 정식 국제규격 축구장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잠실 체육관보다도 크기가 더 컸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일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그 선인체육관 개관 기념으로 프로복싱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메인이 그 홍수환 선수가 홍수환 선수였죠. 비타야 프로엔치트라는 그 태국 선수와 하고 뭐 세미파이널로 뭐 그 조민 선수도 있었고 하여간 뭐 4대 그 국제전을 그 무료 시합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매스컴에 나온 건 3만 관중이 들어왔었다 했습니다. 근데 3만도 그 다 못 들어와 가지고 시합 중에 그 철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 바깥에는 못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뭐 그랬던, 그러니까 3만 정도는 뭐 좋게 스탠드까지 하면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때도 가셨었나요? 갔었죠. 그 선인체육관이 일명 맘모스 체육관이라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홍수환 선수가 인천체전 출신 아닌가요? 인천체육 중앙고등학교 전문대 나왔죠. 중앙고나고 인천체전. 인천체전? 홍수환 선수는 인천체전이 아니죠. 아닌가요? 그건 제가 좀 뭐 정확하지 모르겠어요, 않는데 그거는. 유명우 선수가 인천체전인가요? 최고입니다. 인천 최고. 네. 그리고 홍수환 선수는 중앙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중앙고에서 본인이 야구하셨다고 또 그런 얘기 하신 적도 있습니다. 아마 후보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근데 뭐 워낙 공부도 또 잘했다고 네. 하시니까 머리가 좋잖아요, 홍선 선수가. 그래서 아무튼 뭐 시합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사무라 선수가 이제 그 등장을 하는데 그 키가 160 정도 됩니다. 근데 자기는 뭐 항상 162라고 우기는데 162는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약간 그 하늘색 그 뭐라 그러나요? 우단이라 그러나? 비로도라 그러나요? 약간 그런 어떤 그 이런 질감의 그 트렁크를 착용하고 오는데 그 등장부터 역시 세계 챔피언의 어떤 그 위용을 보이면서 이제 링 위에 등장을 하고 홍수환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 그 제가 그때까지 봤던 홍수환 선수는 항상 그 리트랄리라 그래서 그 하얀 슈즈를 신고 나왔어요. 세계 챔피언이 될 때도 그랬고, 그 크레이 알리를 갖다가 이제 그 존경하고 하기 때문에 알리 스타일의 어떤 그런 하얀 그 슈즈를 그 롱 슈즈를 신고 나왔는데 이날은 희한하게 그 검은색 슈즈를 신고 링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어린 마음에 그래 오늘은 발을 안 쓰고 들러 붙자 뭐 한번 붙어보자고 저런 걸 신었나 하는 그냥 혼자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시합이 이제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뭐 시합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이게 지금 제가 기억으로만 떠드는 거기 때문에 혹시 좀 틀린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뭐 들으시는 분 중에 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는 부분은 나중에라도 정정 그 댓글을 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실 거예요. 44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라운드는 사무라가 그냥 그 평소 사무라처럼 펑펑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야 역시 사무라구나 이거 오래 버티겠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1라운드는 거의 이제 수비로만 가는 거죠. 이제 우리 저 홍수환 선수가. 근데 2라운드에 그 잽하고 원투를 한두 번 이제 적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야 이게 좀 그 원정전과는 좀 틀린 어떤 양상이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역시 사무라니만큼 해서 이게 시합 전에 사무라 선수가 그 1차 개최량에 실패를 해요. 했기 때문에 그 시합 전 예상이 사무라가 또 그 긴 라운드를 안 싸워봤고 또 개최량도 실패를 했으니까 일단 초반에 그 어떤 그 공격은 피하고 중반 이후에 사무라가 스태미너가 좀 빠지게 되면은 노려보자 이런 작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예상이었습니다. 해서 2라운드에 약간 이제 홍수환 선수가 반격을 해가지고 이게 이거 1차전과는 좀 다른 양상 더거기다 홈링이니까 이제 그런 예상을 했는데 3회전부터 사무라가 치고 나오는데 정말 그 링 가까이 그러니까 링 뭐 가까이서 못 봤습니다 제가. 근데 저 그 관중석에서 보는데 정말 그 전율스러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환 선수는 완전 카바링으로 이제 방어를 나섰는데 뭐 주로 바디를 굉장히 많이 때리고 가드 위든 뭐 가드 밑이든 그리고 이제 바디에 이어진 뭐 안면 공격 해가지고 3, 4, 5, 6회전을 그 사무라가 거의 뭐 일방적이다시피 갖고 가는데 홍수환 선수는 이제 4회, 5회부터 오른쪽 눈 위가 붓기 시작하고 피를 흘리면서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회전이 끝날 시점에 좀 비관적인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7라운드에 사무라가 약간 뭐 스태미나가 끊겼는지 페이스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홍수환 선수가 반격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해서 그 원투 스트레이트를 수차례 마치니까 사무라가 이제 그러니까 뒤 백스텝을 밟아요. 그래서 야, 사무라도 이제 백스텝을 밟는구나 하고 사실 그 사무라 홍수환 1차전 때나 스코타이전 바토토전은 국내에서도 중계 방송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사무라가 이렇게 백스텝을 밟는 걸 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중들이 이제 6회전부터 사실 그 속된 말로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7회도 굉장히 홍수환 선수의 공격에 사무라가 좀 뒷걸음질 치고 정확치는 않지만 이제 7회쯤에 이제 자무라도 눈 언저리에서 핏빛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좀 제가 멀리서 봐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눈이 좀 찢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피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면서 6, 7회, 8회전 계속 홍수환 선수가 시합을 판도를 좀 뒤집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9라운드부터는 한 라운드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시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9라운드에 이제 홍수환 선수가 사무라가 들어오는데 원투를 맞췄는데 그게 아주 타이밍 좋게 카운터로 맞았어요. 했더니 사무라가 크게 뒤로 물러가서 로프에 걸리는데 사무라가 이게 작으니까 로프 거의 상단 밑으로 이제 걸리니까 그게 흡사 우리 홍수환 선수가 사전 오기 할 때 카라스키아가 왜 로프에 걸리듯이 약간 그런 양상으로 완전히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환 선수가 찬스라고 생각하고 이제 관중들은 거의 뭐 미쳤죠. 막 이제 환호성을 지르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옥타비오 메이란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뭐 나중에 얘기는 홍수환 선수가 2명하고 링에서 싸웠다는 얘기를 하는 그 레플인데 옥타비오 메이란이 홍수환 선수 팔을 잡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제지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특별하게 뭐 어떤 반칙에 대한 거나 뭐 시합을 중지할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뭐 난리를 칩니다. 난리 치니까 옥타비오 메이란이 시합을 팔을 잡고 제지를 하고 홍수환 선수에게 뭐라고 주의를 떠드는데 명분이 없어요.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무라를 좀 구해주려는 그런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관중들은 로프 다운 선언하는 거로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로프가 없었으면 다운될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고 몇 걸음 이렇게 뒤로 이렇게 크게 몇 걸음 물러나요. 크게 물러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장 박사님 얘기대로 홍수환 손을 잡으니까 제끼고 다운을 줄려나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다운은 카운트는 안 쉬고 홍수환 선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중들은 난리가 난 거죠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제 9라운드에서 우리 홍수환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좋은 정말 찬스. 정말 시합을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수도 있었던 어떤 그 찬스를 놓치고 그 10회전에 들어섰는데 이 뭐랄까 그런 어떤 찬스를 놓치니까 맥이 빠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홍수환 선수도 사실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력이 다했다고 할까? 이제 그 뭐 양쪽 눈은 거의 감겨서 안 보이다시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관중들이나 시청하는 사람들은 일말의 기대가 이제 10회전이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자모라가 힘이 빠지지 않았나, 힘도 빠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했는데 역시 사모라가 그 특급 챔피언, 그 당시로는 특급 챔피언이었던 게 10회전부터 다시 치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홍수환 선수는 거의 이제 그 9라운드를 기점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기가 빠진 느낌? 그래서 그 로프 쪽에서 많이 난타를 당해요. 그래서 다시 시합은 좀 비관적인 양상이 되고 11라운드에도 역시 뭐 비슷한 양상이 되는데 11라운드에 또 결정적인 어떤 장면은 그 종료 직전에 사무라이 이제 그 맹공격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뭐 관중들은 거의 뭐 비명을 지르고 그러고 있는데 11회 종료 공이 울렸어요. 근데 그 시합을 그러니까 그 뭐 여기 현역 생활 해보신 분도 있고 뭐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공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 굳건히 가드를 카바를 하고 있다도 힘이 빠집니다. 뭐 가드를 내리지 않더라도 힘을 빠지는데 그 메이라는 공격 그 제재를 안 하고 사무라는 공격을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몇 초지만 하여간 그 홍수환 선수가 가드를 하고 있었지만 뭐 무방비 상태로 맞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또 그 쓸데없는 안 맞아도 될 공격을 뭐 결정적으로 많이 맞죠. 나중에 이제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때 공이 울려서 이제 그 힘을 빼는 상황에서 복부로 주먹이 들어갔는데 보디블로로 네. 두 발인가를 그 맞죠. 보디를 맞고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이 방어를 하더라도 자기가 그 굳건하게 하고 있는 거 하고 종료공을 들었을 때 힘을 뺐을 때 맞은 거하고는 이게 데미지가 그렇죠.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관중들이 난리가 나고 뭐 물컵 들어오고 뭐 컵 날라오고 난리가 나니까 거기서도 메이란 주심이 링 위에서 제스처를 취하는데 자기 손가락을 귀에다 갖다 대고 못 들었다는 식으로 하고 뭐 홍수환 측에서 코너에서 뭐 항의를 하고 난리를 치고 하다 보니까 이 또 메이란 주심이 그 미스를 저지른 게 11라운드 그 인터벌 중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치 페이퍼를 모아서 본부장에 갖다 주질 못해요. 그 당시에는 레프리도 스코어링 레프리였기 때문에 자기도 저치 페이퍼 써야 되는데 스코어링 레프리가 아니었구나. 사무라 저 메이라는 스코어링 레프리였죠. 스코어링 삼심제였어요. 그때는 네. 30제. 어쨌든 주심도 그때는 판정을 어쨌든 할 하여간 때니까요. 그 저치 페이퍼를 못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는 뭐 문제 삼기를 했지만 그 중간에 어떤 그 소란이 있었기 때문에 WB에서는 인지를 하고 그냥 넘어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명의 12라운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뭐 그 어떤 분 말씀대로 해는 기울어졌는데 그래도 뭐 복싱은 항상 한 방이 있는 거니까 또 관중들은 또 새로운 기대를 갖고 그 12라운드를 맞이했는데 시작하자마자부터 뭐 사무라이 그 맹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거의 뭐 러싱을 하는데 뭐 이제 끝장을 보려고 덤비는 거죠. 했는데 뭐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로프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좀 맞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메이란 주심이 또 다시 스톱을 걸죠. 그래서 사실 관중들은 로프 다운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로프 다운이 뭐 일상화돼 있던 저거기 때문에 뭐 로프 다운을 주나 보다 했는데 거기서 바로 스톱을 시키면서 그냥 피니시를 갖다 그냥 선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곤투의 그 문화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게 사실 이 당시에 캘리포니아나 멕시코 쪽은 그 로프 다운 안 주고 그대로 스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네들은 기록도 TKO로 안 하고 그것도 KO로 쳤기 때문에 사실 뭐 멕시코의 반탐의 그 펀처들 뭐 로메오 아나야 뭐 피멘텔 오리바레스 이런 선수들 시합 보면은 그 당시 70년대 시합 보면 우리나라 손 저거 왜 스톱하지 하는 정도 타임에 스톱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또 KO율이 높았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팬들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어떤 스톱이었죠. 근데 그거는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 그러니까 멕시코 자국 내에서의 그런 그 뭐 TKO를 이렇게 레퍼리 스톱을 시키는 부분은 로컬 룰이었고요. 네. 엄연히 WBA 룰에는 스탠딩 다운이 있지만 TKO가 없었어요.
레퍼리 스톱을 바로 시킬 수 있는 룰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닥터한테 보여주고 스톱하는 뭐 거가 유일한 닥터 일이었죠. 스톱은 네. 예, 있을 그거는 수 이제 있지만 부상이고. 네. 예. 그러니까 룰이 없는 거를 레퍼리가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제 뭐 한국 측에서는 노 콘테스트로 하자, 아예 없던 일로 하고 재시합을 하자. 근데 멕시코 측에서는 또 노 디시전으로 하자. 이런 일 때문에 이제 계속 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 디시전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뭐 재시합으로 하는 쪽으로 이제 결정이 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하여간 그 현장은 시합이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처음에는 뭐 관중들이 영문을 몰랐어요. 카운트도 안 쉬고 되니까 이게 뭐지 뭐 이게 끝났나 막 이러다가 즉시 이제 거의 난동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네, 분위기 그래서 아니었을까요? 뭐 온 뭐 팜플렛이며 컵이며 막 링 안으로 날아들고 홍수환 선수는 레프리한테 가서 계속 뭐 영어로 이제 뭐 저 어필을 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뭐 뉴스에 저도 그 이제 그 현장에서는 잘 몰랐는데 홍수환 선수의 그 형님이 또 그 상대방 코너 가가지고 뭐 싸대기를 쳤나요? 하여간 뭐 예. 구속이 됐습니다. 됐죠. 예, 그 폭행을 해가지고 구속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홍수환 선수 측이나 한국 측으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시합이 끝나고 판정이 발표가 안 돼요. 판정이 발표가 안 되고 우리나라 측과 그 당시에 WBA 코르도바 회장하고 랭킹 위원장인 그 산체스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이제 코르도바 회장은 사무라이 TKO 승이다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노 콘테스트 노 디시즌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TKO는 거기서 룰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할 수가 없었고 네. 그 룰이 있었다면은 레퍼리가 뭐 그냥 끊어도 할 말이 없는 승부였어요. 네. 하지만 그 룰에 없는 그 레퍼리가 결말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노 콘테스트를 주장을 한 거고 네. 멕시코 측에서는 이제 노 디시전으로 하자. 예. 이제 그게 설왕설래 그 했고 결국 이제 판정 보류가 되죠 당일날. 아무튼 하여간 제 기억으로는 이 당시에는 이제 통행금지 12시에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시합이 아마 끝난 시점이 9시? 9시쯤에 아마 시합이 끝난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시계로 10시가 봐도 아무 발표가 없는 거예요. 관중들은 이제 어떤 한 차례 난동은 지나가고 계속 이제 계속 뭐 여기저기서 소요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서로 뭐 지네끼리 시비 붙이고 싸우고 뭐 웅성거리고 그 상황이 계속 1시간 정도를 갑니다. 근데도 아무 발표도 없고 어떤 장내 코멘트도 없고 하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는데 10시 20분이 되니까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전철이 막차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당시 집이 이쪽 동부 이천동 쪽이었는데 용산 쪽이죠. 아, 뭐 인천에서 집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중학생이. 그때는 이제 지하철 1호선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 타고 가면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인천이 거의 뭐 서울이지만 인천도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간다고 쳤어요. 인천 수원도 그때 꽤 멀었어요. 꽤 간다고 네. 쳤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제물포역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10시 반이 됐는데도 아무 발표가 없어서 그 막차 때문에 눈물을 먹고 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때 10시 한 30분 전까지도 아무 그 발표가 없었고 그 다음날 이제 불이 나게 일간 스포츠를 보니까 지금은 이제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이제 주장이 엇갈렸고 사실 결론을 못 냈어요. 못 냈는데 이 코르도바 회장이 이제 귀국을 한 다음에 그냥 사무라의 방어를 인정을 하고 대신에 재시합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행정적인 거고 사실 또 러버 매치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장소라든지 어떤 경비라든지 누가 주최하는 거라든지 또 많은 저거가 따르고 사무라가 어쨌든 자기 캐리어 최대 그 난전을 피고 어려운 시합을 했기 때문에 더구나 그네들이 보기에는 어떤 한국 그 관중들의 야만성을 봤기 때문에 다시 한국 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그렇다고 굳이 홍수환 선수를 사무라가 멕시코나 캘리포니아로 불러서 할 명분도 별로 없고 흥행성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흐지부지 되는데 이게 참 이 인생이 참 웃기는 게 사무라는 제가 보기에는 그 시합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뭐 진을 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6개월 후에 있었던 그 사라테와의 어떤 그 라이벌전에서
그 시합 전에 예상은 우세를 받았지만 아주 일방적으로 참패를 당하고 네. 거기서 또 다시 재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 물론 논타이틀이었기 때문에 타이틀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기를 하면서 방어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호르에 루안한테 그 10라운드 KO 패. 충격적인 10회 KO. 여러분도 그 MBC 권투에서 했기 때문에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뭐 큰 펀치 안 맞고 스스로 그냥 코너에 가서 주저앉아. 네, 그냥 코너에서 그냥 네, 무너져 버리는. 툴썩 주저앉아가지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예, 카운트아웃 그래서 그냥 때까지 포기 같은 어떤 네. 그런 그런 표정이 참 기억이 납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애잔한 표정을 짓고 그 이후에도 뭐 제기를 했지만 뭐 에디로간이라는 뭐 무명한테도 지고 승패로 오가다가 결국은 은퇴를 했고 아주 그 억울한 어떤 패배를 당했던 우리의 홍수환 선수는 아시다시피 그 이듬해 그 역사적인 사전옥으로 이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홍수환 선수를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가 사모라와의 그 샵을 만약에 이겼으면은 사전오기도 없지 않았겠느냐. 뭐 호사다마라고나 할까요?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와 같이 뭐 그런 뭐 결론이 나는 거죠. 나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 홍수환 사모라 샵은 정말 보면서 그 뭐라 할까요? 피를 부르는 아주 그 피를 끓게 하는 어떤 그런 시합이었고 시합 내용 자체만 봐도 그 우리나라 선수가 했던 세계 타이틀 매치 중에 그 어떤 거보다도 그 아주 그 명승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 시합에 대한 자료는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공유하십시다요. 네. 이 경기는 제가 기억할 때 거의 클린치가 없이 두 사람이 네. 고도의 테크닉을 보였던 경기고요. 자무라 입장에서 보자면은 11라운드, 12라운드를 뛴 게 캐리어 통틀어서 이 경기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심판 같은 경우에 이제 당시 TBC 권투가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면은 특집 권투라 그래가지고 메인 이벤트가 만약에 뭐 5시다 그러면은 한 1시부터 중계를 해줬잖아요. 네. 그때 몇 시간씩 이제 오픈 게임부터 쭉 중계를 해줬는데 이 경기는 특이하게도 경기 끝나고 나서 그 홍수환 선수가 뭐 영어로 항의하는 장면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방송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야 홍수환 선수가 외국 원정을 다니더니 영어도 잘하는구나 이런 게 당시 이제 국민 학생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투화 얘기인데 이것도 홍수환 선수 본인 얘기에 따르면 연습할 때는 자기가 항상 흰색 권투화를 신고 있었다. 아 실제 시합에서도 항상 흰색을 신고 나왔었어요. 그 근데 전까지. 그날은 뭔가 모르게 좀 강인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빨간색 트렁크에다가 검정색 신발이면 훨씬 더 강인하게 보일 것 같아서 한 번도 안 신었던 새 복싱화를 신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새 신발이었던 데다가 미세하게 좀 작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링에 올라가가지고 처음에 몸을 푸는데 이 엄지발가락 쪽이 좀 빡빡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나중에 경기 끝나고 보니까 그 발톱 10개가 아주 새카맣게 다 죽어 있었다. 그래서 그냥 익숙하게 길이 들었던 흰색 그 권투화를 신고 올라갔으면은 본인이 이겼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근데 하고 이거는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나서 이 경기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한동안은 베개가 흠뻑 젖을 때까지 밤새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그 당시에 동부이촌동 살았어요. 한강맨션이라는 데 살았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한 5분 거리에 그 홍수환 선수가 살았어요. 렉스맨션이라는 데 살았는데 시합 끝나고 한 이틀이 지나가지고 그쪽에 저희 친구가 살아가지고 가는데 마침 그때는 제가 홍수환 선수가 개인적으로 모를 때죠. 마침 홍수환 선수가 집이 1층이었을 거예요 아마. 베란다에 나와 있는데 얼굴이 거의 사람 얼굴이 아닌 얼굴로 베란다에 나와서 이렇게 그냥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마 홍수환 선수는 지금 아마 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게 시합 끝나고 한 이틀이 지나니까 얼굴이 엉망진 더 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고 하여간 이 시합은 굉장히 명승부였고 홍수환 선수는 지금까지도 어떤 복싱의 아이콘으로서 지금까지도 물론 뭐 유명우나 장정구나 박종팔 뭐 이런 아주 그 문성길 아주 그 유수의 그 유명했던 선수들이 있지만 어떤 그 시대를 풍미한 걸로 따지면 이 홍수환 선수를 따라갈 그 어떤 선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예, 사실 뭐 시합은 졌어도 홍수환 선수는 이때 명예 회복을 완벽하게 했죠. 네.
그러니까 1차전에서 졌을 때는 정말 무기력하게 졌기 때문에 갖은 욕을 다 먹었었는데 정말 그 사무라를 상대로 저렇게 분투를 펼쳤고 특히 또 얘기했던 거는 이제 사무라가 10회 이상을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초반에 진을 빼고 후반에 갈 것이다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초반부터 맞부딪혔거든요. 그러면서 그 관중들이나 그 TV를 보던 국민들의 그 마음에 정말 잘 싸웠다. 그러니까 졌지만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그래서 다음 해 그 4전 5승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이제 12라운드 레퍼리 스톱 그때 이제 레퍼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홍수환 선수가 방어만 할 뿐 전혀 펀치를 내고 있지 않아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스톱을 시켰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의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이듬해에 4번씩 다운되고도 바로 일어나지 않았느냐. 근데 그때는 실제로 자기는 다운된 적이 없다. 13, 14, 15회까지 갔으면 승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모르는 거죠. 네. 왜냐면 자모라가 힘이 빠졌다는 거를 본인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12라운드에 그때 자기가 좀 많이 그 열세였던 거는 인정을 한다. 그래서 그 경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붙여줘도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채점이 11라운드까지 두 명의 자꾸 왜 홍회장이라고 하죠? 네, 홍수환. 홍수환 선수가 두 명의 저체가 2점 앞선 걸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한 명이 이제 자모라에 우세했기 때문에 글쎄요. 12, 13, 14, 15라운드를 잘 끌고 갔으면 판정으로 뭐 이길 가능성도 11라운드까지 일단 2점으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12라운드 열세였다고 쳐도 네, 뭐 13, 14, 15라운드를 잘 끌고 갔으면 뭐 한두 점 차의 어떤 승리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만약이지만 말입니다. 사무라는 사실 11라운드, 11라운드에서 정말 총력을 다해요.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홍수환 선수를 못 넘기면 13, 14라운드 들어서 자기가 오히려 이제 페이스가 떨어지고 힘이 빠졌을 그럴 확률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거의 사무라로서는 11라운드, 12라운드에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스파트를 겁니다. 아주 승부를 보려고 걸었기 때문에 그 라운드를 만약에 버텼으면 13, 14, 15라운드를 잘 끌고 갔으면 판정승도 뭐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합이었기 때문에 더 좀 아쉽죠. 근데 홍수환 선수 본인도 나중에는 10대 후반부터 이제 그 연령대까지 똑같은 체중, 벤텀급을 유지했기 때문에 아마 챔피언이 됐더라도 그렇게 롱런을 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냉정한 평가를 스스로 하신 적이 있고 사실 사무라와 제전이 성사가 안 됐으면 체급을 올릴 계획이었거든요. 주니어 페더급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홍수환 선수가 이제 아이콘이 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국 복서가 3개 대륙에서 승전보를 전해준 사람은 아직까지는 홍수환 선수가 이제 유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하죠. 뭐 파나마에서도 이겼고, 아시아 태국에서도 이겼고. 네, 또 세계 타이틀 매치 이제 가사하라 요 일본 원정전도 그렇죠. 사실상 10라운드 뭐 KO승이지만 이제 하와이에서도 이겼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도 승리를 했고, 그리고 언행이 굉장히 당시로서는 시원시원하고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랑 많이 닮았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옛날에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유쾌한 청백전이라는 아주 그 인기 프로가 있었어요. 변웅전 아나운서가 사회를 그러니까 보던.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그래야 되나? 연예인들이 총출연해서 네. 장기자랑도 하고 게임도 하는데 명랑운동회의 축소판 예. 같은 근데 프로그램. 홍수환 선수가 다반에서 이기고 세계 챔피언이 돼서 이제 거기에 출연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 사실 뭐 권투 선수뿐만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일반인들도 그렇게 어떤 매스컴에서 마이크를 갖다 대면 그렇게 뭐 언변이 좋지가 않았고 특히 운동 선수들은 굉장히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좀 어눌하기까지 했는데 이 양반은 그때부터도 아주 달변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강의도 하시고 다니시면 그리고 놀랬던 게 그 명당운동에 나서 장기자랑하는데 통기타를 들고 나와가지고 유쾌한 청백전. 유쾌한 청백전 거기 나와서 통기타를 들고 그 Heart of Gold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닐영 노래인데 그걸 자기가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직접 하는 거예요. 하면서 야 저 선수는 이게 어떤 운동 선수뿐만 아니고 어떤 엔터테이너로서도 자질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만약에 지금 복싱이 그 당시처럼 인기가 있었으면 아마 그 홍수환 선수도 그 스포츠맨으로서 그 요즘 보면 스포츠인들 연예 프로나 엔터테이너 프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호동 씨도 예, 있고. 강호동 씨도 있고
아니 뭐 소년제고 신수지고 뭐 이런 뭐 저기부터 안정환, 해서 뭐 다 나오니까 홍수환 선수도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그 동생분이 지금 목회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홍수철이라고 네, 가수죠. 네, 등대뿔이 왜 켜져 있는지 그대는 아시나요? 뭐 가수 데뷔를 한 적도 있죠. 그래서 뭐 가끔 그 당시에 연애 프로에 두 분이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네, 같이 노래도 노래 하고 부른 뭐 적도 그런 적도 있고. 있고 해서 아무튼 이 홍수환 선수는 글쎄요 우리나라 복싱에 나오는 뭐 희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쾌한 청백전은 이제 복서 특집 편도 한 번 있었는데 네 기억납니다 그것도. 네, 그때 뭐 고생근 선수도 나오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게임 중에 하나는 일반인,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랑 복서랑 대결을 한 게 뭐였냐면은 권투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껌 까서 입에다 집어넣기. 네, 이런 게임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장 박사님도 참 쓸데없는 거 기억 많이 하시는구나. 네, 원래 이렇게 쓸데없는 게 또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도 오늘 장 박사님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아주 그 토크가 그 질적으로도 참 풍성한 그런 그 토크가 됐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안희원님은 이제 그 83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빠른 83년생인데 그 홍수환 사무라 2차전 경기에 대해서 얘기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홍수환 형님의 동생 홍수철 형님의 베스트 곡은 철했던 사랑이 맞습니다. 해서 이거는 지금 뭐 어떤 자료 없이 그냥 기억력만으로 계속 그 우리 세 명이서 얘기를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혹시 더군다나 이제 저는 뭐 실제 그 시합을 봤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제 기억력에 어떤 그 잘못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보다 더 연배가 위시든지 아니면 그 시합을 생생하게 더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오류가 있으면 댓글에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홍수환 선수가 저 80년 12월에 이제 염동균 선수랑 경기에서 10라운드 무승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인가 이전인가 리카르도 카르도나한테 타이틀을 뺏기고 나서인가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홍수환 선수 수집품 중에 이 권투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꿈은 데니 로페즈와 한판 붙는 거다. 그래서 데니 로페즈와 이제 경기 때 신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미국제 그 빨간색 권투화를 사온 게 있었는데 그거를 애지중지하고 한 번도 신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재기를 위해서 연습장에서 그거를 신고 나와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홍수환 선수의 그 드림 매치인 데니 로페즈와의 그 페더급 타이틀 매치는 그냥 실현되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약간 뭐 이 양반이 저도 사석에서 많이 만났지만 대단히 오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질이 그 어려운 거 해외 원정에서 두 번의 세계 타이틀 획득을 하고 그 나중에 뭐 사라테는 무조건 이긴다 그랬었나요? 사라테하고는 무조건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고메즈는 내가 잘 모르겠네 뭐 이래. 같이 있을 때 들었죠. 예, 그래서 그래서 81년도에도 재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고메스랑 한판 하겠다고. 네. 그러다 이제 재기가 결국 무산은 됐지만 그만한 배포가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업적을 이뤄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리카르도 카르도나와의 경기에서도 내가 왜 저 콜롬비아였나요? 네, 콜롬비아. 내가 왜 콜롬비아를 못 갔나?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그 스캔들이 좀 터졌을 때 아닙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경기 전날 그 숙소로 제발 좀 지라는 여성분들의 전화가 올 정도였고 그래서 본인이 싱숭생숭했는데 링 위에 올라갔을 때 관중들이 그래서 성원을 보내줘가지고 콜롬비아로 갔으면 내가 이기든 지든 집중해서 경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가 밀려왔다. 그리고 본인의 캐리어 중에 내가 못해도 어떻게 저렇게 못할 수가 있었나 저도 스스로 생각하는 게 그 이제 시합도 이제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시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카르도나가 잘한다기보다 홍수환 선수가 한 게 없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3월화까지만 하고 네네. 나중에 1978년도를 할 때 그때 아. 또 리카르도 카르도나와 홍수환 선수의 경기는 재조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금 지나갔네요. 저희는 재밌게 웃고 떠들었는데 들으시는 구독자분들도 참 재밌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홍수환 사무라 2차전에 대한 그 소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